뚜르게네프 단편집 만남 이반 세르게 예비치 뚜르게네프 지음 김민수 옮김 9월 중순경 나는 가을의 자작나무 숲속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잔비와 따뜻한 햇살이 번갈아 찾아드는 고르지 못한 날씨였다. 하늘은 하얀 뭉게구름으로 잔뜩 뒤덮였다가도 갑자기 군데군데 구름이 흩어져 그 사이사이로 맑고 따사로운 햇살이 마치 멋진 눈 빛깔처럼 새어나왔다. 나는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며 귀를 기울였다. 내 머리 위의 잎사귀들은 살랑살랑 작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계절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봄의 경쾌한 웃음소리도 여름의 부드럽고 긴 나뭇잎 소리도 늦가을에 낯설고 차가운 그런 소리도 아니고 간신히 들리는 졸음에 겨운 속삭임 같은 그런 소리였다. 약한 바람은 간신히 나무 꼭대기들 사이를 지나갔다. 비 때문에 습기가 가득한 숲속은 해가 비칠 때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모하였다. 숲속의 모든 것이 미소를 짓는 듯 갑자기 모든 것이 환해질 때면 듬성듬성 자라있는 가느다란 자작나무 줄기들은 갑자기 부드러운 하얀 비단에 감싸인 듯했고 바닥에 잔 잎사귀들은 갑자기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타오르는 듯했으며 이미 철 진한 포도의 색처럼 가을색으로 감싸인 꼬불꼬불한 고사리에 높게 자란 아름다운 줄기들은 눈앞에서 서로 엇갈리며 끊임없이 한들거렸다. 그러다가도 문득 사방은 다시 살짝 푸르스름해졌다. 그러면 화려한 빛깔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자작나무들은 빛을 잃고 차갑게 춤추는 겨울 햇빛도 채 받지 못한 방금 내린 눈처럼 온통 새하얘졌다. 그리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랑비가 숲 가득 뿌려져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자작나무 잎사귀들은 희끗희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거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군데군데 홀로 서 있는 어린 자작나무들이 온통 빨갛게 또는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고 방금 반짝이는 빗방울로 씻겨진 잔 가지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면 무척이나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모두 어딘가에 숨어들어 조용히 비를 피하고 있었으며 단지 이따금씩 쇠 방울 소리 같은 쾌활한 박새의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이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기 전에 개와 함께 사시나무 숲을 지나왔다. 사실 나는 옅은 연보라색 줄기에 회녹색의 쇠 같은 느낌의 잎사귀들을 부채처럼 펼쳐 가능한 한 위로 높이 들어 올리고 서 있는 사시나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긴 가지에 엉성하게 붙어있는 둥글고 단정치 못한 잎사귀들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여름날 저녁 낮은 관목들 사이에서 자라오른 사시나무가 지는 해의 붉은 햇살을 향해 우뚝 서 발갛게 빛나며 떨고 있을 때 또는 청명하지만 바람이 있는 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시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열정에 가득 차 멀리 떨어져 날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만큼은 괜찮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나무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시나무 숲에서 쉬지 않고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와 가지들이 아래로 늘어져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주변의 모습을 감상했고 사냥꾼들이 그렇게 하듯이 짧고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숲의 내부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고 있는 나뭇잎 사이로 들어온 햇살로 가득했고 맑고 파란 하늘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구름은 바람에 흩어졌고 날씨는 좋아졌다.
원기를 가슴 가득 채워주며 굳은 하루가 끝나고 평화롭고 맑은 저녁이 올 것임을 예보해 주는 저 독특한 눅눅하지 않은 신선함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나는 일어나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나서려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꼼짝 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자세히 바라보았다. 젊은 시골 처녀였다. 그녀는 내게서 약 20걸음 정도의 거리에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으며 반쯤 펼쳐진 한 손 위에는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체크무늬 치마 위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갔다. 목과 소매가 여며진 하얗고 깨끗한 셔츠는 그녀의 몸 쪽에서 살짝 주름이 잡혀 있었고 노란색의 굵은 두 줄의 비즈 목걸이가 목에서 가슴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맵시가 있는 아가씨였다. 엷은 금색의 풍성한 머리는 마치 상아처럼 새하얀 이마 가까이에 붉은색의 좁은 머리띠 아래에서 곱게 양쪽으로 둥글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고운 피부만이 그렇게 되듯 황금색 노을에 불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은 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가늘고 높은 눈썹과 긴 속눈썹은 볼 수 있었다. 속눈썹은 젖어 있었고 약간 하얘진 입술 가까이에서 말라버린 한쪽 뺨 위에 눈물 자국이 햇빛에 반짝였다. 코는 다소 둥글고 두터웠지만 얼굴 전체는 전체적으로 아주 예뻤다. 나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 표정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었고 슬프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숲속에서 무엇인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투명한 그늘 속에서 암사슴처럼 크고 겁먹은 듯한 그녀의 두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며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한숨을 내쉬었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더욱 깊이 숙이고는 천천히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빨개졌고 입술은 씁쓸한 표정을 머금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짙은 속눈썹 아래로 흘러내려 뺨 위에 머물며 반짝였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불쌍한 아가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따금씩 손을 움직였으며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또다시 숲속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소리는 그치지 않고 들렸으며 점점 또렷해지고 가까워졌다. 마침내 단호하고 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 등을 폈다. 그녀의 시선은 떨리기 시작했고 기다림에 초조해졌다. 숲을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고 기쁨과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으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 앞에 다가왔었을 때 초조한,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호기심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보았다. 사실 그는 내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외모로 보건대 그는 젊고 부유한 귀족의 버릇없는 시종이었다. 그의 옷차림에서 나름대로 멋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주인의 것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청동색 짧은 외투를 단추를 끝까지 채워 입고 있었고 끝은 연보라색인 장밋빛 넥타이에 황금색 줄 장식이 달린 검은색 벨벳 무태 모자를 눈썹까지 푹 내려 쓰고 있었다. 그의 하얀 셔츠의 둥근 깃은 귀를 받치고 뺨을 가리고 있어 어색했고
풀 먹인 소매뿌리는 물망초 모양의 터키옥이 박힌 금반지, 은반지들을 낀 구부러진 붉은 손가락들까지 닿았다. 그의 얼굴은 발그스레하고 말쑥했으며 뻔뻔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거의 항상 남자들은 별로이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얼굴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어색한 모습에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따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더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회색 눈을 자주 찌푸렸고 인상을 썼으며 입술을 실룩거렸고 하품을 하는 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익숙한 듯 예의 없이 붉은색의 제멋대로 구부러진 구렛나루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두꺼운 윗입술까지 흘러내린 노란색 머리칼을 비틀기도 했다. 말 그대로 참 무례하게 굴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저 시골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렇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보이자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잠시 서 있다가 어깨를 한번 뒤로 쭉 편 뒤에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찔러넣고 저 불쌍한 아가씨를 힐끗 무관심한 눈길로 훑어본 뒤에 땅을 쳐다보았다. 그래, 온 지는 오래됐나? 그는 먼 곳을 응시한 채 다리를 흔들고 하품을 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됐어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마침내 간신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는 모자를 벗고 바로 눈썹 위부터 조밀하게 자라나 심하게 구불거리는 머리를 과장된 손짓으로 쓰다듬었으며 다시 조심스럽게 그 귀중한 머리에 모자를 썼다. 난 완전히 잊어버릴 뻔했지. 게다가 이렇게 비도 오고. 그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일이 끝도 없어. 모든 일을 잘 살피기는 어려운데 잘못하면 욕을 먹지. 우린 내일 떠나. 내일이요? 아가씨가 반문하며 겁먹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일. 자, 제발. 그녀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서둘러서 안타까운 듯 말했다. 제발, 아쿨리나 울지 마. 너도 알잖아. 내가 우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는 뭉툭한 코를 실룩거렸다. 그치지 않으면 가버리겠어. 이게 무슨 바보짓이야. 그래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아쿨리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서둘러 말했다. 그래, 내일 가신다는 말이죠. 잠시 후 그녀는 그렇게 덧붙였다. 하늘이 허락하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다시 만나지, 다시 만나. 내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리께서 페데르부르크에서 관직을 얻고 싶어 하시니까. 그는 툭툭 내던지듯 말을 이었다.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를 잊으시겠죠?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냐, 어찌 그럴 수 있겠어? 널 잊지 않아. 다만 내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아버지 말을 듣길 바라. 난 널 잊지 않아. 그렇고 말고. 그는 천천히 몸을 쭉 펴더니 다시 하품을 했다. 절 잊지 마세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마도 당신에게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마치 뱃속에서 내뱉듯이 이 말을 했다. 제가 어떡해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빅토르는 시계의 쇠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쿨리나, 넌 멍청한 여자가 아니잖아. 마침내 빅토르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 난 내가 잘 되기를 바라. 내 말 알아듣겠어? 물론 넌 멍청하지도 않고
완전 촌스런 여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래, 내 어머니도 항상 촌스럽게 굴지는 않았었지. 그렇지만 너는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해. 무서워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에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스런 아가씨가.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이건 뭐지? 꽃이야? 그가 그녀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꽃이에요. 아쿨리나는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야생 마가모 꽃인데 그녀는 다소 생기를 되찾은 듯 말했다. 송아지들에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전류나인데 종기에 좋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물망초. 이건 향기 나는 제비꽃. 그리고 이건 당신 드리려고. 맘에 들어요? 그는 노란색 마가목 꽃들 사이에서 가느다란 풀로 엮어진 작은 하늘색 수레국화 다발을 꺼냈다. 빅토르는 천천히 팔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무슨 대단한 생각이나 잠긴 듯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쿨리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공손함,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서워하기도 했기에 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마치 술탄처럼 쫙 펴고 누워서 대단한 관용과 냉소로 그녀의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눈길을 받아주고 있었다. 사실 나는 냉정함을 가장하는 그 경멸스런 붉은 얼굴에서 그의 대단한 자존심이 만족되었음을 보았으며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에 아쿨리나는 아주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 대한 신뢰와 열정으로 활짝 열려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수레국화 다발을 풀밭에 떨어뜨렸고 외투 주머니에서 청동태의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꺼내서 쓰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눈썹을 찌푸리고 뺨에다 코까지 실룩거리며 써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유리알이 빠져 그의 손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마침내 머쓱해진 아쿨리나가 물었다. 손잡이가 달린 안경이지. 그가 뻐기듯 대답했다. 뭐 하는 건데요? 잘 보이게 해주는 거야. 이리 줘봐요. 빅토르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안경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조심해, 깨진다. 걱정 마세요. 깨지 않을게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눈에 갖다 대었다.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에이, 눈을 살짝 찌푸려야지. 그는 마치 불만스런 상관처럼 내뱉었다. 그녀는 안경을 대고 있는 쪽에 눈을 살짝 찌푸렸다. 아니, 그쪽 눈이 아니라 다른 쪽 눈 말이야. 이 바보야. 빅토르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그녀가 달리 해보기도 전에 안경을 빼앗아 갔다. 아쿨리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웃을 듯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 불쌍한 아쿨리나는 입을 다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까요? 갑자기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빅토르는 천으로 안경을 닦은 뒤에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맞아. 처음엔 좀 힘들겠지. 그는 무시하듯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어깨 위에 그의 손을 잡아내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넌 정말 좋은 여자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어떻게 할 거지? 내 스스로 결정해. 나리와 나는 여기 더 머물 수가 없어. 이제 곧 겨울이고 시골에서 겨울을 나는 건
너도 잘 알다시피 정말 힘든 일이야. 페테르부르크는 정말 다르지. 거긴 너같이 멍청한 여자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들이 가득해. 집들이며 거리며 사람들이며 교육 수준. 그저 놀랄 정도야. 아쿨리나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약간 벌린 채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그는 몸을 굴려 엎드린 채 그렇게 말했다. 왜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전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럴 리가. 아쿨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전에는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말했다. 전에? 전에라고? 야, 너 전에라고? 그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듯 고쳐 물었다. 둘 다 입을 다물었다. 어쨌든 이제 가야겠다. 빅토르가 그렇게 말하고 팔꿈치를 세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아쿨리나가 말했다. 뭘 기다려? 이미 우린 작별 인사를 했잖아. 잠깐만요. 아쿨리나가 재차 애원했다. 빅토르는 다시 누워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아쿨리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약간 부풀었고 하얀 뺨이 약간 상기된 것으로 보아 다소 흥분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마침내 그녀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은가요? 아, 하느님. 미안하다니. 그가 살짝 몸을 일으켜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헤어지는 마당에 제게 친절한 말 한마디만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저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도 몰라요.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 테죠.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이제 당신은 떠나는데 단지 말 한마디라도 제가 그 정도도 되지 않는가요? 너 참 이상하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저 말 한마디라도. 에이,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해대는군. 그가 짜증스러운 듯 내뱉고 일어섰다. 화내지 마세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서둘러 말했다. 난 화내지 않아. 다만 내가 바보같이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너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그래, 그렇다면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얼굴을 들어 바라보았고 손가락을 넓게 펼쳤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며 대답했다. 다만 한마디 작별의 말을. 그리고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그렇지. 이제 울기 시작하는구만. 빅토르는 모자를 눈까지 끌어내리며 차갑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껴 울며 말을 이었다. 이제 난 집에서 어떻게 되죠?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박복한 난 어떻게 될까? 의지할 데 없는 날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거야. 아, 불쌍한 내 신세.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빅토르는 제자리에서 서성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단 한마디만. 아, 난. 갑자기 가슴 가득 복받쳐 오르는 흐느낌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쓰러져 얼굴을 풀 속에 묻고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몸과 뒷머리가 들썩일 정도였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다. 빅토르는 그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큰 걸음으로 가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머리를 들어올려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뒤를 쫓아 뛰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채 보기도 전에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약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나무들 뒤로 사라져 버렸다. 땅바닥에는 던져진 꽃들만이 남았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수레국화 다발을 집어들고 숲을 벗어나 들판으로 나왔다. 해는 다소 뿌옇지만 맑은 하늘에 낮게 머물러 있었다. 햇살은 다소 빛이 바랜 차가운 느낌이었고 눈이 부시지도 않았으며 거의 물빛으로 아주 고르게 펼쳐져 있었다. 저녁까지는 30분도 채 남지 않았건만 석양은 이제야 겨우 물들 채비를 시작하는 듯했다. 간헐적인 빠른 바람이 추수가 끝나 노랗게 말라버린 밭을 지나 내게로 불어왔다. 작게 쪼그라든 나뭇잎들도 밭과 길을 지나 도랑을 따라 바삐 날아갔다. 들판 쪽을 향하고 있는 숲은 온통 몸을 떨며 밝지는 않지만 명확한 빛으로 반짝거렸다. 불그스름한 풀밭, 풀줄기들, 밀집들, 모든 것이 온통 반짝였으며 수많은 가을 거미줄들도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멈추었다. 왠지 슬퍼졌다. 시들어가는 자연에 유쾌하지는 않지만 신선한 미소 사이에 멀지 않은 겨울의 음울한 공포가 살짝 뒤섞여 있는 듯했다. 내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조짐성 많은 갈 까마귀가 무겁게 그러나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는 끼룩거리면서 숲 너머로 날아갔다. 그리고 커다란 비둘기 떼가 탈곡장에서 날아올라 순식간에 기둥을 이루며 맴돌더니 들판에 흩어져 내려앉았다. 이것은 가을의 모습이다. 그 누군가가 요란한 빈 술의 소리와 함께 민둥산 언덕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쌍한 아쿨리나의 모습은 오랫동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녀의 수레국화 다발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지만 아직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